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 청산. 오늘이 그 5번째 시간인데요. 그 미국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도 우리 교육열 엄청 칭찬했었는데 우리가 오늘 왜 적폐라는 글자를 교육에다 붙여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죠. 예, 우리 교육에 대한 적폐, 오늘 그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님이 진보 교육감님이시고 정책을 이제 죽이는 정책에서 살리는 정책, 교육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살리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오늘 정말 진지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장혜옥 선생님 짧은 기조발제 이제 먼저 좀 해주시고. 2008년인가요? 이명박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 기억나시죠? 오렌지가 아니라 오렌지 뭐 이러면서 영어 몰입교육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4월 달 되면은요, 4월 15일 날 4.15 조치를 발표합니다. 4.15 조치는 저희가 그때 학교 학원화 정책이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요. 학교를 다닐 때 적어도 요거는 하지 말자라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영교시 하지 말자, 야간 하지 말자, 원하지 않는 보충 수업 강제로 하지 말자, 이런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공부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를 선두로 해서 모든 고등학교에 자유를 주겠다. 모든 고등학교 마음대로 열심히 공부시켜라. 결국 고교 자율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뒤이어서 한 열흘도 채 안 돼가지고 광우병이 터졌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 이래가지고 그거와 연동돼서 처음으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로 촛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때 나온 아이들이 외친 구호가 미친 교육이었어요. MB 아웃, 미친 교육 아웃, 그것이 구호였죠. 그런데 미친 교육 아웃을 아무리 외쳐도 미친 교육은 더 미쳐갔고요. 적폐는 쌓여갔죠. 그러면은 교육 적폐가 그때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 때까지 갈 수 있어요. 일제 때 우리 근대 교육이 처음 시작됐는데요. 그때는 황국 신민을 만드는 교육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일제의 황국 신민이 되는 일종의 노예교육이죠. 그렇게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해방이 됐지만 곧 전쟁이 일어나고 남북이 분단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초등학교부터 증오교육이 시작됩니다.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빨갱이. 그렇게 상대방을 적으로 증오하는 그런 교육이 기본적으로 깔리면서 그 다음 독재정부 어땠습니까? 산업을 위한 산업 역군을 만드는 것이 최대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교육은 인간을 함양하는, 인간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도구. 그래서 오로지 공부해서 오로지 이 나라를 부강케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산업을 위한 도구로 자리매김됐죠. 그러면 그 다음 민주화 이후 좋아졌느냐? 민주화 일어날 즈음에 세계는 이미 신자유주의로 포섭되고 있었고요. 95년에 새로운 교육개혁이 일어났지만 그 교육개혁조차도 이제는 인간은 상품이야. 교육도 인간도 상품이 돼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스펙을 쌓는 거야. 엘리트 교육이 주종을 이룹니다. 또 적폐는 쌓여갔습니다. 그게 이제 이명박 박근혜를 지나면서 더 이제 강화됐던 거죠. 교육 적폐 무려 120년입니다. 그런데 저의 경험으로 봐서 나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도 있겠지만 한번 숲을 보자. 그랬을 때 그 숲을 본질적으로 꿰뚫는 저는 교육 문제 키워드 3개를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는 서열 공부를 합니다. 등수 따기, 점수 따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등수라도 올라가는 것, 그게 공부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아이에 대해서 우리 아이는 뭘 잘해요? 어떤 아이야? 감정이 어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우리 반에서 1등해.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1등해.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학부로 말할 수 있는 대학이 약 200개. 전문대학까지 다 합쳐도 약 400개인데요. 400개가 1등부터 400등까지 쭉 줄 서 있습니다. 그러면 각 대학은 또 학과가 있죠. 학과가 약 9,000개쯤 되는데요. 9,000개가 1등에서 9,000등까지 또 쭉 줄 서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시험 쳐서 공부하고 수능 성적 이거 다 합쳐가지고요. 그 서열 어디쯤 배정되는 거예요. 서열은 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서열이 무한 서열인 게 문제인 거예요. 서열을 바꾸려면 뭘로 바꿔야 될까? 그래서 서열은 발달, 우리 아이들이 다 발달 단계가 있거든요. 그 발달 단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느냐? 경쟁으로 공부한다. 경쟁이 핵심입니다. 모든 게 경쟁이에요. 근데 어떤 경쟁을 하느냐? 점수 경쟁을 하죠. 1점이라도 더 해야 되고 한 등수라도 더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만 돼야. 그래서 너와 나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적인 거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경쟁할 수 있죠. 또 경쟁은 얼마나 또 페어플레이한 것들이 있잖아요.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근데 이 경쟁이 극단적인 경쟁이, 배틀 경쟁이 돼버린 거예요. 오로지 한 등수 올라가는 것만이 목적이 된. 그러다 보니 모든 시험이 교육이고 시험이 돼버렸어요. 수능을 정점으로 해서 모의고사, 월말고사, 기말고사, 주초고사, 주말고사, 중간고사,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몰라요. 학습지까지. 경쟁은 이제 협력으로 바꿔야 된다. 이 교육과정으로 다 구성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경쟁, 서열 이런 것들이 다 교육과정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인간이 되는 겁니까? 어떤 인간이 됩니까? 차별하는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차별하는 인간. 우리 사회에 왜 이렇게 혐오가 만연하고 갑질이 만연하고 장애인 부모는 무슨 죄가 있어서 무릎 꿇고 울어야 되고 여성 혐오는 왜 이렇게 저변에 깔려가고요? 소수자 장애자는 왜 이렇게 사귀기가 힘듭니까? 차별하는 사람들이 상식이 되고 있어요.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니까 너희들은 차별할 수 있어. 또 차별받는 사람들은 내가 차별받아 마땅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차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존중하는 사람들로 바꿔야 된다. 인간의 모든 인간관계가 서열로 그리고 그 서열에 근거한 차별로 이렇게 정립되는 이런 문제로 온 교육. 적폐 중에 적폐죠. 저는 제가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게 이제 한국의 교육, 아까 스님 말씀하셨던 그런 경쟁과 그다음에 서열을 매기고 이제 이런 교육이 결국 어떤 사람의 어떤 마음을 만들어내는가 이렇게 주로 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난 국정농단 사태에 가장 핵심에 있었던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청와대 그 비서관으로 있었던 분들, 그 분들은 엄청난 엘리트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한국 교육의 예외적 결과인가 아니면 한국의 교육에 체계적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 어떤 논리적인 필연적인 결과인가.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우리 백남기 농민 그 가슴 아팠던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던 뭐 서울대병원의 많은 의사들. 근데 그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권력에 저항하거나 또는 자신의 전문성에 반하는 일을 지시받거나 강요받았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던가. 그 백남기 농민의 사건에서 그 전문가들이 보여준 모습은 자기를 보호하지도 못했고 자기 직업이 갖고 있는 전문성도 보호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의 교육이 아까 장혁 스님 말씀하신 저런 그 역사와 저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한국의 교육이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는가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정말 공부를 잘 해가지고 벌어지는 문제란다면 그리고 공부를 잘하게 하는 한국의 교육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교육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는 이제 정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때가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장육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부, 교육의 문제라고 하는 거를 정말 적폐 중에 적폐, 그리고 어찌 보면 한국의 적폐를 만들어냈던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냈던 거, 이런 걸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상곤 장관의 교육개혁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면
어떤 것을 적폐로 이 정부에서 놓고 있구나 이게 좀 보일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아래 그 김상곤 장관이 끄는 교육부는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그 압축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교육 공공성 강화고 또 하나는 경쟁 완화인데, 일단 교육 공공성 강화라고 하면은 일단 학부모의 그 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정책을 좀 잡고 있어요. 그래서 뭐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부담한다거나 고교 무상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대학 반값 등록금 이런 그 교육비 부담을 좀 낮추는 게 일단 하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는 그 적폐하고 관련돼 있는 건데, 경쟁 완화라는 그 커다란 줄기도 있는데, 수능 절대평가나 내신 절대평가, 그다음에 외고자사고 폐지를 통한 고교서열화 해소 등의 정책 같은 게 있고요. 그 아예 보면 국정과제에 그 경쟁 중심의 교육을 벗어나서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교육부들 중에는 그 지금 한 30년, 40년, 50년 해방 이후에 한국의 교육 정책이 쌓아왔던 적폐를 그나마 가장 본질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목표를 형식적으로는 내걸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2014년에 그 교육감 나오셨었어요. 조희연 교육관님하고 같이. 교육이 뭐야? 하고 저한테 물으면 일단은 교육은 정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후로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출발을 했었고요. 뭐 연교시 할까 말까, 뭐 교사 그 임용은 어떤 방식으로 할까, 어떤 몇 명을 할까, 이런 거 다 정치잖아요.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교육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정치가 결정하거든요. 국정화 교과서를 보면 아주 맨 얼굴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닥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저항하고 아무리 외쳐도 이게 잘 안 고쳐지거든요. 그런데 이 권한을 딱 갖는 순간 뭔가 좀 고쳐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감의 권한이라도 한번 가져보면 적어도 우리 지역의 교육의 방향은 조금 좀 틀어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위임한 교육감, 교육부 장관,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네. 우리 스스로가 정치적 어떤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 우리가 원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요구하고, 그 요구가 지켜지지 않을 때, 그 요구가 들어주지 않을 때 저항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정치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도 이제는 열렸다. 촛불 이후. 그래서 우리도 그 방법으로 가보자. 젠더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같기는 하지만 또 관점에서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점을 갖느냐가 참 중요한데, 여성으로서의 젠더적 관점이 저는 또 굉장히 소중하다고 보는데요. 피해자, 약자, 소수자, 장애인 이런 관점에서 대상과 사회와 구조를, 그리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젠더적 관점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성이 그렇게 많지만 여성 교장들, 즉 한 학교를 운영할 때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교장들의 비율은 10%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학교가 여전히 상명하복의 정신, 위기질서의 정신, 쭉 위기로 돼 있어요. 학교가요. 이제는 비정규직까지 많아가지고요. 그 바닥으로 비정규직까지 쫙 내려가는데 제가 보니까 한 16개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위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젠더적 관점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아까 그 무릎 꿇었던 엄마들 얘기도 하셨잖아요. 교육 적폐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관지어서 조금 더 깊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장애인 학교 문제 가지고 이렇게 보면 정말 잔인한 사회라는 생각을 많이 다들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 잔인함의 핵심에 너무 이렇게 그 벌거벗은 형태로 드러나는 이 아파트 값에 대한 이 강렬한 열망. 그러니까 우린 다 대부분 속물이라고 이렇게 봐요. 속물인 게 자기 속으로는 이익을 따지지만 겉으로는 항상 이 대의명분이라는 걸 걸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가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회라고 하는 거는 이 가면무도회다. 서로 이렇게 집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맨 얼굴로 살지만 사회에 나갈 때는 우리가 다들 하나의 가면을 쓰고 나가고 위선자로 만나는 건데, 이번에 이런 장애인 학교 문제라든가 이걸 보면 한국 사회는 위선자도 없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때 가면을 안 쓰고 나가고 맨 얼굴로 나가서 근데 뭐가 문제야? 내가 그냥 내 이해관계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그걸 위해 가지고 뭐 딴 사람을 짓밟든 말든
그게 뭐가 문제야? 너무 이렇게 대놓고 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으니까 이거는 속물들의 사회도 아니고 위선자의 사회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게 제일 바닥에 이제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소수자 혐오라든가 이제 여성 혐오, 학교에서 많이 보여지는 그 장애인에 대한 그 학생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이제 이 문제를 보면 너무 놀랍게도 우리가 그 안에서 공정함이라고 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 어떤 황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는 교육이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그 김학생 그 페어 얘기하신 것처럼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럼 공정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성적으로 이게 번별이 될 때 우리가 공정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상위권 학생이랑 하위권 학생이 있을 때 어느 쪽을 변별하는 게 더 공정하게 보일까요? 이건 명확하게 상위권이에요. 근데 이렇게 위에를 공정함이라는 이름으로 변별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문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더 베베 꼬인 이상한 문제들을 막 내가지고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70%, 80%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면 모르는 문제고 알아도 별 쓸모가 없는 문제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위에를 변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학생들이 내가 공부를 잘하게 되면 이 모든 게 내 노력의 결과. 이건 다 나의 성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거는 나 노력을 안 해서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서 공정함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회를 굉장히 진짜 공정하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좁은 의미에 생각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차별을 굉장히 정당화하고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사람. 근데 사실 그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랑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차별하고 혐오하는 마음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루저 뭐 이런 말도 나왔고, 네, 그렇죠. 사회에 나고자 뭐 이렇게. 네. 이제 그것처럼 공부 못하고 성과가 안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너네는 다 그냥 개돼지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라. 이제 이런 게 동시에 이제 작용을 해낼 수가 있는 건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진보적이라고 하는 분들이 교육이 이래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가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그 어떤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공정 같은 거죠. 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교육, 그걸 강화하고 그걸 더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고 있고 사용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좀 이렇게 진보적이거나 이런 분들이 좀 경계심을 가지고 생각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니까, 저자 소개를 보니까 초등학교 때 폭력적이고 부패한 교사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교육과 학교에 대한 문제의식에 눈을 떴다. 반장이 됐는데, 원래 그 당시에는 왜 사실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집이 잘 사는 친구들이 이제 반장을 했고, 네. 선생님이 정말 저를 미워했어요. 진짜요? 반장인데? 정말, 네, 반장이라서 더 미워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냈는데, 이제 뭐 제가 맞췄더니 그게 또 되게 기분이 나쁘셨던 거예요. 그 문제를 제가 맞췄다는 게. 그래서 자기가 그런 문제를 낸 적이 없다라고 갑자기 말을 바꾸셨어요. 수업 시간에 질문을 했던 거였는데.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쌤 아까 좀 전에 그 질문 하지 않았냐 했더니 저보고 이제 거짓말짱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나와가지고 저보고 나는 거짓말짱이라고 얘기를 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울면서 이제 집을 가고, 그 고전 학년에 그 선생님이 저하고 엄청 친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근 가셨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어머니 보고 그 선생님이 만약 어머니가 그거 아주 문제 제기하고 하면 오히려 더 기호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손주를 갖다 주라고 선물 사가지고 뭐 이제 저는 옛날에 국민학교 때 한꺼번에 다 봤어요. 폭력과 전지와 기타 등등. 교육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 사이의 신뢰를 회복. 내가 저 사람한테는 배울 만하다. 그리고 저 친구들은 우리가 가르칠 만하다. 그리고 저 부모들은 교사를 보면서 안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부모들 역시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게 거의 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건 그렇기 때문에 뭐 교사가 좋은가 나쁜가 이제 이런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요즘 시대에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에게 어떤 선생님들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그런 교육 적폐가 계속되는 속에서 교사들이 민주주의적 심성 또는 인권적 심성을 교육받는 어떤 그 연수체제는 전무했거든요. 자기가 각성해서 자기가 성찰해서 자기가 좋은 교사가 돼야지 하지 않는 한 그 문화물에 그 밥이 계속 되어 오는 거죠. 지금까지. 저는 이제 교사의 임용구조, 양성구조 이런 것들도 본질적으로 이제 구성되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을 보는 시각, 소수자를 보는 시각, 피해자, 가난한 자, 어떻든 소외된 자, 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교육도 일체 전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이 바뀌어지는 게 바로 저는 적폐 청산의 과제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집회를 하는 걸 보니까 수능 절대평가 반대하는 집회도 있었고, 특목고 자사고, 폐지 네네. 뭐 이런 그 이야기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이런 우리 엄 선생님 먼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교육열이 왜 적폐일까요? 한 개별 사람들이 특목고를 보내는가 자사고를 보내는가 이제 그걸 가지고 굉장히 정의감을 사람들이 많이 표출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뭐냐면 왜 우리의 정의감이라고 하는 건 항상 한 사람 앞에 멈추는가, 그리고 한 사람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완전히 매장을 시키는 식으로 하는데 멈추냐 안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뒤에 있는 어떤 거를 이렇게 보고, 그걸 이제 소위 우리가 사회학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구조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약간 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제가 한국 교육에서 정말 재밌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육열이 높은 부모들이 자식을 학교에 보낼 때 그 교사한테 하는 얘기예요. 교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선생님이 우리 애 이렇게 공부 많이 시키고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우리 애 잘 돌봐주시기를 바래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교육은 내가 시킨다 그래요.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교사가 교육을 하고 양육을 부모가 맡아야 되는 건데, 한국 부모만이 아니라 사회가 맡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부모가 교육을 시키고요. 학교에 양육을 부탁을 해요. 우리가 이 교육열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걸 바로 잡는다고 했었을 때 되게 중요한 게 누가 교육의 전문가인가, 그리고 누가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거죠. 오늘 제가 진천에 있는 고등학교 갔는데 한 반에 20명이래요. 네, 아우. 한 반에 20명이라 가지고 전 처음이었어요. 고등학교 가가지고 강의하면서 학생들이 질문 잘 안 하죠? 학생들은 질문 많이 해요? 했더니 그 학교 앉아가지고 우린 질문 잘해요 라는 거예요. 부럽다.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질문을 많이 한다는. 근데 질문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사가 한 명 한 명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한 명 한 명의 어떤 성장, 그 다음에 포인트, 이제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저는 정말 이 학급당 인원수가 획기적으로 줄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맨날 교육이 백년지 대계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학급당 인원수 얘기하면 맨날 OECD 얘기하고 이상한 숫자 갖다 대면서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특목고 자사고 얘기를 했는데요. 특목고 자사고 부모님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특목고 6%, 자사고 7%, 다 합쳐봐야 한 13%? 이 목소리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0%의 목소리는 어디냐는 거죠. 이 숨은 목소리, 교육열이라고 지칭되지 않는 학부모들이 애면글면 자기 아이들을 키우려고 애쓰는 그 목소리, 그 숨은 목소리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정책이나 구조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소리 큰 학부모들이 결국은 학교를 운영하고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지점이 있습니다. 교육열 자체를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결국은 그 교육열이 누구를 향하는가는 분명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아이만 바라볼 때는 100% 실패하죠. 그 아이와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회적 구조들, 인간관계들을 같이 바라볼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말하자면 성공이죠. 성공할 수 있는데 그걸 아직 못 봐요. 우리 학부모들이. 그게 좀 안타까운 지점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학부모들의 모든 열망 속에 아직도 깊이 유전자처럼 새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 입신양명, 부귀공명 이런 것들이죠.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보다 잘 되라. 부모보다 잘 되라고 늘 가르쳐요. 그런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이상으로 잘하는 아이들이 요즘 잘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얼마나 교육이 지금 뒤죽박죽이 되고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데, 그러면 학부모들이 학교에 또는 교육에 이 전문가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있죠. 학교의 구성 인적 자원인 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가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방향을 잡고 내용을 구성해서 교육과정을 짤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되기도 하고 진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굉장히 진보적으로 학생운동을 하시고 그때 그 공장까지 가셔가지고 그 위장 취업까지 하실 정도로 열심히 학생운동을 하신 분인데, 이 어머니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을 하나도 안 시키고 열심히 옳은 교육을 해 오신 거예요. 근데 아이는 항공기 관련해서 일도 하고 싶고, 어렸을 때부터 그 관련해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보고 싶어 하면 엄마가 애 데리고 이렇게 비행기도 보여주고, 그렇게 굉장히 다른 교육을 해 오신 거죠. 근데 지금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어머니가 아들 보면 너무 미안하대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왜냐면 그 강남의 학교에서는 내신으로 아이들을 나누는데 2등급 안에 들어야 학교에서는 스펙을 몰아주고 그래야 아이가 원하는 과를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굉장히 뭐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편안하게 비판들을 하세요. 아무 데나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가 가고 싶은 학과는 있는 학교가 너무 정해져 있고 그게 그렇게 또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엄마가 아이한테 미안한 결정적인 이유는 쌍용차 그때 노조 그 옥새 투쟁할 때 지붕에 올라가 있던 그 노조원들을 경찰 특공대가 투입돼가지고 그 물대포로 쓸어내리던 그 장면이 자기를 떠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도록 내가 만든 건가 싶어서, 그동안 그 교육열, 그 다음에 그 경쟁, 학부모들의 과도한 그 학습 노동을 강요하는 그런 것들을 비판만 해왔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로 비판만 해서 지금까지 답이 안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그 명문대라고 거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내려고 하는 우리 입시교육 문제. 학교 서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잘 보시면은 있잖아요. 이전에는 막 서울대 끝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연대, 그 다음에 뭐 고대, 뭐 이런 식으로 됐다면, 지금 워낙 취업도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과별로 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학교 서열 체제는 약간 좀 붕괴한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성적이 좋은 학교든 성적이 나쁜 학교든 간에 공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지식이 소위 잘 안 되는 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데 들어간 학생들의 이 열등감과 패배감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에만 그 소위 이제 공부 안 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수업 시간에 뭐 잠만 잔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학에도 무기력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고 아마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내가 뭘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통계치를 봤더니 대학에 내가 제대로 온 것 같지가 않다. 과나 이런 거 선택을 잘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50%가 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퇴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비율도 한 지금 한 5% 정도, 4%에서 한 5%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완만하게라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입시 문제의 가장 큰 딜레마는 입시로 못 푼다는 거예요. 입시에 대한 대책으로 입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 입시에 너무 많은 게 걸려 있어요. 거의 한 사람이 평생이 걸려 있다시피 뭐 예를 들면 학종을 확대하거나 뭐 아니면 뭐 절대평가제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교육이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고등학교 교육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입시하고 좀 무관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교육의 이 본질에 좀 충실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럼 입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러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범위하겠다는 거냐. 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갔다 온 고등학교만 하더라도 딱 그 딜레마에 봉착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토론식 중심에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러저러한 체험과 경험도 하면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거기에 한 학부모가 보내놓고 아이가 그렇게 막 뭔가 이렇게 하니까 그걸 또 막상 보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저래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그 창의력을 죽이는 교육, 그래서 획일적으로 점수 경쟁만 시키는 교육이
적폐라고 생각해서 저는 학종이나 수시 모집이나 이렇게 다양한 비교과 활동 시키고 이런 것들을 되게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그때는 노무현 정부 말기에 입학사정관제 도입돼서 그거를 이명박 정부 돼서 이주호 장관이 크게 받아서 학교에 엄청 대학마다 재정 지원을 하면서 뭐 서울에 모두가 다 선망하는 그런 대학들이 10% 20%씩 막 하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름으로 2014년도에 등장을 했는데 이 창의력이나 이런 거를 강조한다고 하면서 등장한 게 입시를 만나니까 이렇게 변질되는구나.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게 패키지로 구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교육 정책을 입안한 교문위 소속 교육정책 보좌관은 올해 한 10년, 20년씩 한 그 보좌관들 한 3명 정도가 있는데 그 3명이 교육 공약을 만들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내신 절대평가, 그 다음에 수능 절대평가, 그 다음에 고교체제 개편, 그러니까 고교 서열화를 없애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이 구공립 통합 네트워크까지 같이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공영형 사립대학까지 해서 대학 서열을 낮춰야 고등학교 교육이나 학교 교육의 실험과 그걸 담은 입시 뭐 이런 게 가능해지지. 제가 볼 때는 이 대학들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립대학들이 있는 한 이 모든 게 다 왜곡되지 않나.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이 살리는 교육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이게 산업의 문제예요.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으로 뭐 AI, AR 뭐 등등등 굉장히 자동화 시스템이 만들어진들 우리 모두는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일 뿐이지 결국 그걸 만드는 사람은 극히 일부거든요. 또 하나의 엘리트 교육이죠. 그리고 이제까지 했던 교육의 연장선에서 뭔가 더 근사하게 구성해 보려고 노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책에 휘둘리지 말자. 아까 뭐 학종 얘기 뭐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거 다 해당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교육은 바로 이 모두를 위한 교육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4차 혁명 같은 이런 슬로건으로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신자유주의 교육 처음 시행할 때요. 제 기억으로는 2001년쯤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서울교육청이 뭐라고 써붙였는 줄 알아요? 10,000명을 먹여 살릴 1명을 기르자였어요. 이게 지금 교육적폐의 가장 밑바닥을 흐르는 정서인데요. 1년에 그 당시에 60만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몇 명만 키우면 돼요? 60명만 키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특목고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특목고, 자사고, 영재교육 이게 그 논리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키워진 1명이 10,000명을 먹여 살립니까? 아니죠. 승자 독식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다 먹고 너희들은 개돼지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개념, 이 교육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뒤바꾸지 않는 한 이 디테일한 문제 몇 가지를 아무리 건드려봐야 소용없다는 거고요. 그 모든 서열과 경쟁으로 심화되어서 차별을 양산하는 이 교육 적폐를 툭 깨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입시교육이기도 하죠. 입시를 폐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가 서열 체계에 균열을 내는 것으로서의 절대평가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상대평가에서 0.0001까지 공정성, 변별력 이런 잣대를 들이대면서 성적을 내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자. 이거 근본적으로 이것에 우리가 균열을 내지 않는 한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균열을 내는 첫 단추. 이것이 바로 이제 평가 체제를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평가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절대평가가 얘기가 나오면 좀 긍정의 마인드로 절대평가 해보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절대평가일까?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해주시면 거기서부터 교육적폐의 해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의 청소년들이 살아갈 세상에 어떤 직업들이
그리고 어떤 일자리들이 있을 거고 어떤 일자리들이 사라질 거냐, 그리고 그 일자리들은 충분할 건가, 이제 이런 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몇몇 사회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건 지금의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고 좋은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다, 뭐 한 40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약간 이 문제를 좀 더 철학적인 문제로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존재감의 문제인데요. 저는 지금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또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이 혐오라든가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감을 가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존재감의 근거가 뭐냐면 노동이거든요. 노동하는 거, 취업을 통해서 경제력을 가질 때 내가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계속 그 모델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에요. 일자리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뭐가 중심이 돼야 되냐?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 나라에서 살아서 숨 쉬는 것만으로도 존재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 기본소득론이라든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훨씬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게 왜 꼭 경제적 효용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그 경제적 효용으로부터 정치적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서 좀 획기적인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와 이 복지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사고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돼야 교육도 사실 아까 뭐 장혜옥 선생님이나 뭐 진 기자님이나 얘기하는 것처럼 막 입시에 줄 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럼 나는 이 존재감이 있는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 뭘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조금 숨통을 가지고 숨통을 틔우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여담으로 한 말씀만 더 해드리면 있잖아요. 제가 이 문제를 대학하고 결부시키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이제 자녀 대학 보낼 때 어느 과를 보내야 되냐 이런 거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한테 왜 묻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대학에 있다 보니까 묻는데 제가 대답해 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름이 긴 과는 절대 가지 마라. 왜냐면 대학도 막 이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하다 보니까 다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있어 보이는 척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과를 막 이렇게 합치고 저렇게 합치고 하면서 막 이상한 이름의 과를 만들어내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런 긴 이름에 막 이것저것 갖다 붙인 거 있잖아요. 5년 가기가 힘들어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하는 게 어떻게 지금 교육에서 진지하게 학생들에게 어떤 걸 가르치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막 광고 카피처럼 되어버렸는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굉장히 신랄하게 좀 비판을 할 필요가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짧게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씩 좀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120년 적폐라고 제가 울분을 토했습니다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여전히 희망이 있고 아름답죠.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정말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심성도 좋고 태도도 좋고 열심히 공부하려는 열정도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사실은 참 좋은 학생들인데 이 좋은 교육제도를 빨리 만들어서 더 좋도록, 더 바람직하도록, 그리고 학생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정말 아름다운 시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정치를 위임받은 위정자들, 그리고 정치를 위임해 주신 우리 촛불 시민들, 이 시민들께서도 전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교육에서 구체적인 얘기는 맨날 입시 얘기예요. 저는 그거부터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쭉, 이 우주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본다면 교과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교사 임용의 과정, 교사 양성 과정, 가르친다는 건 뭔가, 배운다는 뭔가,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봐야 조금 그나마 이렇게 구체적인 게 보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뭐 토론하고 이야기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거, 저는 이제 이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그림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지금까지 그 기반이 됐던 게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바꿔야,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가라는 방향성 정도를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에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대학에서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중고등학교 현장을 보는 사람으로서 또 장혁 선생님은 종교조하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는 그 방향성의 문제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이제 각자 돌아간 자리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좀 더 말을 보태고 기여할 수 있는 이제 그 영역에서 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기에서 같이 좀 이렇게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초학력 보장이라고 하는 게 국정과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초학력 보장법을 2017년에 제정하겠다. 그래서 그 초등 단계에서부터 그 탈락되는 아이들이 없게 학교에서 공교육이 책임지겠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사실 교사들에 대한 지원과 존중과 믿음이 전제가 돼야 사실 학교 현장이 이런 법도 제대로 정착이 되고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정부에서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혁신이나 개혁을 좀 풀어나가면 적폐가 그래도 이전 정부에서보다는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는 공범자들의 우리 최승호 뉴스타파 PD님, 그리고 또 원용진 서강대 교수님 모시고 언론 개혁에 관한 이야기, 적폐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